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여드레 동안 첫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G7 정상회담 등에서의 목적은 우방국이 미국의 손을 놓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인데 분명 락스타 대접을 받을 게 확실합니다. 반면 이어지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난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민주공화 양당에서는 반대 이슈로 부통령을 비난합니다. 연방 상원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련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테크놀로지 업계 지원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기간산업 협상은 깨졌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보도가 있은 뒤 당사자들은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일반인들은 잘했군 잘했어라고 하진 않습니다. 쉽게 옮기고 쉽게 옮는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4일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예상도 새로 나옵니다. 치킨이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는 감자, 과일은 사과입니다. 아니, 사과가 아니라 바나나입니다. 와플하우스에서 일하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돈이 없어 졸업식에 못 가고 일할 처지가 되자 사람들이 작다면 작은 친절함을 실천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함이 청년을 대학까지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하는데 당연히 유럽입니다. G7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나토와 또 유럽연합 리더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협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항상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빅 뉴스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요. 한국과의 관계는 요즘에도 방위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방국과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우방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미국의 완전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국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정책으로 굉장한 이득을 보는 정권, 이스라엘 같은요. 그런 곳을 빼놓고는 거의 우방국들과 격돌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럽이니까 유럽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있고 미국의 넘버1 우방국인 영국도 그곳에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으로서 다시 이제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국 역할을 할 때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니 미국이 경찰 국가냐? 왜 세계 경찰 역할을 해? 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역할들이 지난 4년 동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빠지고 났을 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이 맡아줘야지 돼. 세계가
너무 많은 나라가 함께 살고 있고 세계화가 이미 많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믿을 만한 친구가 리드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안정되게 이런 그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그 바람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G7 정상회담을 제일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을 때는 캐나다에서 했었었죠. 그때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뭐 누군가가 그 무슨 같이 모이는 곳에 늦게 나오니까 캐나다 총리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총리가 핫마이크라고 하죠. 안 들리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혼자서 수십 분을 너무 많이 말을 해서 내가 그래서 이 미팅에 늦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캐나다 총리와의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인터뷰를 그 회담을 바로 앞두고 저스틴 그 트루도 총리는 투 페이스를 가진 사람이 아주 나쁜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유럽의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그 사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앙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가 유일하게 그 당시에 여자였는데 딱 트럼프 전 대통령만 혼자 앉아 있는데 옆에는 존 볼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총리도 아베 신조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트럼프 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지도자들 해서 격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헬싱키에서는 이제 푸틴만 좋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는 다 반대가 되게 되는 그런 그 회담 미팅들인 겁니다. 동맹국에서 동맹국을 이제 거의 적처럼 대우한다던가 했었던 지난 4년 동안이 다시 동맹을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4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믿을 만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미국이 안 한다면 그래 빠져. 빨리 줘야겠어 빠져? 그럼 우리끼리 할게. 하면서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유럽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야 미국의 지도자가 저렇게 얼굴을 싹 바꾸면은 우리가 이런 난처한 처지가 되네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모색해왔던 것들이 있고 그러한 모색 중에 중요한 게 중국과 손을 잡는 것들이었었죠. 실크로드가 이렇게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퍼져나가고 남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절연시키고 미국의 지금 최대의 생각하는 나라는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적국으로 경쟁국으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4년 동안 이 미국 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모색했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같이 손을 잡아야지 되고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심시켜야지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뭐 기후변화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고요.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어떤 서로 지도자들끼리 서로를 모욕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테고 뭐 나토 그 지도자들 미팅에서 무슨 대통령 딸이 가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뭐 회담에 참석을 한다던가 경험이 전혀 없는 딸이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애매한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만나긴 왜 만나 너무 일찍 만나네 요즘 러시아가 하는 것 좀 봐 미국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이렇게 왜 푸틴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순방에서 만나줘서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올려줘야지 되지 독재자 푸틴을 이런 얘기를 미국 내부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푸틴이 미국에 했었던 것에 대해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도 뭐 다 용도에 맞게 서로 활용을 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만나는데 그것이 아주 쏴한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 뭐 그럭저럭 하네 뭐 아니면 굉장히 좋다고 될지는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먼저 런던에 가죠.
G7 정상회담하고 그리고는 이제 브뤼셀에서 나토와 유럽 연합 지도자를 만나는데 이 두 군데에서는 락스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뉴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지도자들 푸틴과도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시진핑과도 이번에 아니지만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그 정상들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상원 의원과 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접 자체는 락스타의 대접을 받을 테고 푸틴과 만나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고 선거 개입, 미국 선거 개입,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인데 아무튼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요. 미국 역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한 대통령과 적게 한 대통령이 있는데 최근의 대통령 가운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환영받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도 아주 중요한 이유에 포함이 됩니다. 영국에 간다고 하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가는데도 막 기저귀 찬 베이비 풍선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런던에서 사람들이 오지 말아라 하고 시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번 해외 방문을 했고 버락 오바마 전임자죠. 전 대통령은 120번.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더 많이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140번, 그 전에 클린턴,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 60번, 레이건 49번 이렇게 과거에는 좀 해외 순방을 조금 덜 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뉴스를 들으시면서 뉴스에 아주 화난 분들은 세계화 이후에 미국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도 많아졌구나라고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기자단들의 그 비행기 출발이 거의 7시간 늦어졌거든요. 어제 대통령 수행 기자단이죠. 전세기를 타고 가는데 왜 그랬냐면요. 참 매미 한 마리 때문에 그 매미가 비행기에 뭔가를 방해하기 때문에 7시간 겨우 이제 매미 해결을 하고 나서 떠난 그 흔한 매미가 막 울잖아요. 막 소리를. 그 흔한 매미가 그 중요한 그 사람이 해외 순방하는데 취재를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타는 전세기를 거의 7시간 동안 발을 묶어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사흘 동안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방문을 해서 이제 경제 지원도 하고 백신 지원도 하고 대신 미국의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이 줄이도록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왔는데 어제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적으로 어떤 멕시코라든가 중남미에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안에 이제 부통령으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아브라도르 대통령과 함께 했고요. 청소년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농업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1억 3천만 달러를 3년 동안 지원한다. 미국이 어떤 리드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되려면요. 돈을 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더 훌륭하고 이상적인 관계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는 거죠. 해서 과테말라에서도 그랬고 멕시코에서도 돈을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통령은 공화당에서도 비난받고 민주당에서도 비난받고 같은 이슈가 아니라 반대의 이슈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공화당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BC의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약간 카밀라 해리스가 너무너무 완전히 느물대고 보드라운 그런 태도는 아니잖아요. 어떤 땐 직설적인데 약간 인터뷰할 때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홀트 앵커가
왜 국경을 지금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4월 달에 국경에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 오려고 왔거든요. 그게 지난 20년 사이에 최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에 간다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카멜라 해리스가 그거 아는데 지금 과테말라 아니냐. 과테말라에서 내가 할 일은 이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민 뿌리에 대해서 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국경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듣고는 공화당이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말이 돼 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말할 때 listen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please는 안 했어요. listen 하면서 저 전에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에 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왜 제가 지금 꼭 가야지 된다는 그런 뭐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저는 이 과테말라에 와서 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하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비난을 하는 것이고 과테말라에 있을 때는 이민의 뿌리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국경이 중요한데 라고 공화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뉴욕이 지역구인 가장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가장 왼쪽에 있어요. 젊은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테말라 방문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Do not come. Do not come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은 미국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미국에 하는 사람들은 100% 합법이다. 그런데 do not come? 하면서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가 조금 말을 중간 부분만 한 거예요. 분명히 do not come 하면서 불법으로 미국에 올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카멜라 해리스는 과테말라에서 불법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무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는 진보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 하는 일이 싫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민이라는 이슈는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국가와 너무 많은 부서가 미국 한 국가만 하더라도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백악관 다 거기다가 주정부 다 개입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이민의 뿌리는 왜 미국으로 남미에서 오려고 하느냐. 그 뿌리는 미국과도 얽히고 설켜서 미국이 어떤 정권을 그 지지를 해서 어떤 정권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부패한 것도 봐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미국이 과거에 미국이 했었던 것도 있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민 이슈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강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의회에서 결정적으로는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 문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놓은 것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잡아서 내보내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게 했거든요. 안 하게 하니까 비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법 이민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왜 불법 체류자들을 왜 안 잡고 이러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이민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도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일을 하셨고 세금은 내면서 베네핏은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일일이 추방하고 하려면은 또 인력이 필요하고 뭐 법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합법적인 이민 처리도 못 하거든요. 1년 동안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하려고 원래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국무부가 올 스탑해버렸잖아요. 비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했었던 대로 뭔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랬었던 사람은 뭐 바로 추방 절차를 밟는다던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 같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뿌리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말 맞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의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이상한데요. 마이크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있잖아요. 다른 날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마이크 레벨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시끄러우셨어요? 네, 잠시 뒤에는 저는 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앞부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빈부의 차이와 부자들의 그 세금 내는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행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어제 제가 이제 조금 시차적으로 빨리 한 편이거든요. 다른 많은 매체들이 이제 주요 매체들이 아주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매체가 있기 때문에 프로퍼블리카라는 프로퍼블리카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니까 조금 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했었던 것보다 훨씬 다른 그 미국의 대체적인 주요 매체가 전하는 것이 더 이 부자들의 세금 안 내고 절세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더욱 강하게 비난하는 톤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부자들도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좀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에요. 예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머릿속에는 항상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있었다. 오바마가 들어있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처럼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중국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중요한 거의 모든 일들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에 울림이 조금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미국의 그 세금이요. 부자는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지 될까? 이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 됐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미국이 식민지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북부,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보다 식민지가 아닌 그 본국보다도 그 세금을 훨씬 많이 냈고요. 나중에 티파리 이런 것이 생겼었잖아요. 보스턴 티파리 이런 것들 부자들 그렇죠. 그래서 땅에도 세금 붙이고 그 당시에는 보석에도 세금을 붙이고 그랬었습니다. 그 본국에서 굉장히 많이 걷어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좀 노예주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세금을 적게 물게 했죠. 그랬기 때문에 노예주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반들이 있고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식민지가 아니라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세기까지 굉장히 이제 미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두 번의 전쟁이 있었고 남북 전쟁이 아니라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고 대공황도 그 전에 있었고 그 중간에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세금을 부자들에게 많이 내도록,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가장 그 진보적인 그 세금률을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뿐만이 아니라 60년대까지도 이제 최고 부자, 최고 뭐 울트라 부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세금률이 한 50%가 넘었거든요. 50년대, 60년대에도. 그러다가 60년대 이후부터 부자에 대한 세금이 계속 내려오기 시작했죠.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 부자라는 것도 일반 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게 37% 내잖아요. 싱글이 52만 3,600달러 이상을 벌 때는 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조금 낮춰서 그렇죠. 원래는 39.6%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블리카라는 곳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 있었는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전문 기자의 심층 보도만을 하기 때문에 전문 기자가 몇 개월 동안을 이리저리 꼼꼼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부자도 아니고 그냥 뭐 52만 3,600달러 이상 벌면 세금률이 37%인데 완전 세계 최고의 넘버원 부자, 뭐 세계 손가락 5번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들이 평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낸 연방소득세가 3.4%였다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뭐 한 이리저리 계산하면은 보통 중간층이 12% 정도 될 겁니다. 뭐 소셜 시크릿은 빼고요. 6.5%는 빼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세계 넘버원 부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미 억만장자였죠. 아마존을 창업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가 2007년도에 억만장자 때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 세금 안 냈다고 2007년도에 뭐 자선 단체에 기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자선 단체에 기부 가장 덜하는, 안 하는, 거의 안 하는 그런 이제 아마존 CEO잖아요. 그랬는데 2011년도에도 또 세금을 안 냈어요. 네트의 그 자산이 180억 달러가 있었을 때도 연방 소득세 안 냈고, 오히려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그 해에 2011년도에 자신의 자산이 네트 자산이 180억 달러인 사람이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4,000달러를 받았답니다. 연방 정부에서 세금은 안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자산이 990억 달러가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기간의 세금률은 0.98%,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블리카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뭐 당연히 인터뷰를 요청을 했겠죠. 이메일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겠죠. 답을 안 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네트 자산이 10억, 1000억, 10억, 1000억, 100억, 151억 달러. 아니죠. 10억, 100억, 1000억, 1510억 달러. 아이, 제가 큰 돈 몰라요. 10억, 100억, 1000억, 1510억 달러가 네트 자산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세금률 보면 한 3.27% 많이 낸 편이에요. 부자 중에서는 3.27%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프로퍼블리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물음표만 와 하면서 물음표만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네트 자산이 590억 달러래요. 세금을 1.3%를 냈습니다. 나는 내야지 되는 건 냈다. 세금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블룸버그 전 시장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자선 이런 기빙하는 것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합치면 연수입의 75%를 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부분적으로 뭐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워렌 버핏. 어제 제가 워렌 버핏에게 조금 서운한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 비서보다 내가 세금을 더 적게 냈다니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은 네트 자산이 960억 달러인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 낸 게
100만, 1000만, 2370만 달러.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도 아무튼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액수로는 많죠. 액수로는 많지만 세금률은 가장 낮아요. 0.11%였습니다. 프로퍼블리카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뉘앙스도 기분 나쁘지 않게 싫어서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워렌 버핏은 강하게 자신을 방어하더라.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영국의 가디안 등이 보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면은 그건 미국의 세금 코드가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지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냐고. 큰 아주 다이나믹한 부자는 이 세금률에 맞지를 않으니까 부자에 대해서 세금률을 어떤 형태로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7%를 낸다고 하는데 뭐 53만 달러 이상만 벌어도 왜 이 사람들은 안 되느냐. 그런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역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팔기 전에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리저리 어떻게 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봉급받지 않잖아요. 페이롤 책에서 딱딱 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바꿔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의 경우는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건 내가 죽어서건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의 99%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느냐. 뭐 빌 게이츠랑 다 한 서약, 그 서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금률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흥청흥청 사죠. 사고 쓰고 비즈니스 익스펜스 하고 자동차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뭐 석 대도 아니고 집을 살 때 자동차가 뭐 너무 많이 들어가야지 되고 전세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소득세 인상을 고려한다는 거죠. 무슨 그런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안 팔면은 그만이니까. 어떤 형태로 뭐 돌려받기 하고 하면은 그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최고 부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울트라 부자 같은 경우는 네트 자산의 3%를 세금으로 내야지 된다. 이런 안을 발의를 하지만 가능성 없겠죠. 당연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자들 자신이 뭔가를 바꾸지 않는 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적어도 뭐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150만 달러든가요?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뭐 patriotic millionaires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어떤 형태로든 올려서 받아낼 수 있는 형태로 올려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해야지 되는 거죠. 최고 부자 400명이 미국에서요.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이 미국의 최고로 돈을 못 버는 1억 5천만 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400명 대 1억 5천만 명. 그것보다도 더 커요. 이 부등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400명에게. 그래서 이제 울트라 부자가 언제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울트라 부자라면은 반대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런던으로 떠났지만 어제까지로 바이든 대 카피톨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이 협상을 하던 기간 산업안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나니까 카피톨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이거 20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깨쳤다 하는데 그거는 20표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민주당 공화당이 섞였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이 대체로 한두 명 빼놓고는 이 기간 산업안에 찬성을 할 것이 거의 확실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은 깨졌지만 새로운 파트너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영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지난번에 1,400달러 그런 것 600달러 이런 형태로 지급했었던 거 그런 것들처럼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논의를 해라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힘듦을 주는 그런 그 법안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죠. 엘살바도르가 처음으로 그 국가별로는 세계에서 합법적인 화폐로, 커런시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통과되기까지 84명 가운데서 62명이 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압도적인 찬성이잖아요. 해서 상품, 서비스, 돈을 이제 해외에서 보낼 때, 그런 때, 뭐, 세금을 낼 때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값이 5%가 지금 올랐네요. 지금 MBC 뉴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 사이에도 또 값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엘살바도르는 90일 안에 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화폐로 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보겠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아주 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인준청문회 말고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정도의 많은 그 표차로 통과시킨 안을 처음 봤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건데, 중국을 어떻게 나쁘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지원안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2,500억 달러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에 과학적인 것, 특히 인공지능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 하는 겁니다. 즉시 500억 달러를 컴퓨터 칩,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분야에 전국 과학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뭐 인공지능도 연구를 하고, 또 100억 달러는 상무부에 지원을 해서 역시 새로운 테크놀로지입니다. 전부 새로운 테크놀로지예요. 뭐 이런 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러한 것들이 꼭 중국과의 경쟁인 것뿐만이 아니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혜택을 받는 곳은 지역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물론인데 뿐만이 아니라 어스틴을 넘어서 작은 플레이스에도, 작은 뭐 도시라든가 어떤 지역에도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합법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떠한 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처지는 절대로 미국만큼 잘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와 과학에 강하게 투자하는 것. 중국이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카피하고 저작권료 안 내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빨리빨리 쉽게 발전을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보다는 신사적이잖아요. 미국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연구와 과학에 아주 집중적으로 강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해야지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뭐 사람들이 노벨상 그거 누가 요즘 생각이나 해라고 얘기를 한다지만, 노벨상이라는 것의 기준을 보면은 그 나라의 국력이 이렇구나.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미국 사람이 안 들어가는 공동 수상자일 경우는 뭐 단독 수상 물론이고 한 번도 없을 그럴 정도잖아요. 그게 다 미국이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수학, 산수 잘 못하고 초등학교까지 그런다 하더라도 딱 고등교육에 들어가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이민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유학을 와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까지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민과 미국의 과학과 그런 것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나라들도 최근에는 이 같은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되지. 미국은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다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법안에는 그 법안 내용이나 또 통과되고 나서 정치인들이 발표할 때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꼭 합니다. 상원에서 먼저 됐고요. 이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지는데 하원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제가 좀 뉴스를 느긋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을 빨리빨리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되네요. 어쩔 수 없죠. 미국에서요. 1970년대까지는 치킨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에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었고 2004년도 와서 이게 조금씩 차고 올라오더니 치킨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에 조금 치킨 소비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소고기 소비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고 올라가곤 하지만 치킨, 뭐 빨간 고기, 하얀 고기 이거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피쉬, 터키 같은 것은 항상 맨 아래예요. 계란보다도 훨씬 적게 먹네요. 그리고 채소는 순서만 말씀드립니다. 시간 때문에요. 감자, 양상치, 토마토, 어니언, 캐비지, 샐러리, 그 다음이 당근, 옥수수, 고구마, 오이, 벨페퍼, 또 뭐 브로콜리, 하얀색 브로콜리, 그 컬리플라워 뭐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것은 감자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탑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건 토마토를 안 먹어서 목이 쉬네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라는 것. 그리고 과일은 저 애플이라고 잘못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애플이 1995년도 뭐 90년도까지는 위였는데 90년대 이후부터 바나나가 뭐 좋다, 골다공증 안 걸리려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하면서 바나나가 지금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혜화야. 내가 어저께 너와 시간을 많이 보냈지? 그랬더니 목이 쉰다. 서울에서 친구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피곤하진 않은데 왜냐하면 친구랑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대화하고 서로를 뭐 생각 같은 것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목은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7월 4일에 전체적인 그 집단 면역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오늘은 또 집단 면역이 될 수도 있다거든요. 지금 14개 주는 뭐 집단 면역 뭐 됐고 적어도 70%가 한 번은 맞았으니까요. 백신 12개 주는 뭐 이 추세로 가면 7월 4일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이 점은 긍정적인 면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델타 인도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확진자의 현재는 6%는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인데 서부 지역에서는 18%가 인도에서 생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영국이 60%가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이기 때문에 다시 문 여는 것을 주춤하고 있고 미국은 서부 지역에 이게 18%라고 하는데 뭐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개방이 될 것 같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델타의 경우는 쉽게 감염되고 쉽게 남에게 전이를 시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입원율도 높고요. 조금 심각하고요. 증세도. 그러니까 입원을 하겠죠. 그래서 백신을 맞으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델타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88% 효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알파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3% 효력이 있다. 그런데 2번 다 맞으면, 한 번 맞으면 그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2번 다 접종하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엘라바마주에 와플 하우스가 많잖아요. 여기 팬케이크 하우스 많듯이 와플 하우스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한 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매니저에게 저 뭐 며칠 뒤에 일하겠어요. 졸업식에 갈 뭐 누가 픽업해 줄 사람도 없고 옷도 없고 가족들 티켓도 없고 하니까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매니저가 그걸 다 이렇게 주선을 하고 또 손님들도 와서 누구는 옷을 사주고 신발 사주고 양말 사주고 픽업해 주고 가족 티켓 사주고 했거든요. 이 스토리를 듣고 난 주변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어머 그래? 그러면 이 학생을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4년 장학금에 책값에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학생은 뭐 말할 수가 없대요. 말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절함이 그 학생 한 명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you